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일본 육군이 예, 예. 이 광해도 대왕비를 활용하여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대로부터 간대국이었다. 예. 특히 군사적으로 강했고 임나 일본부가 조그만 건물이라는 거 아니라 예. 바로 가야 집안 전체였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1930년대에요. 예. 일본에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바로 그 임나 일본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가야 지방에 와서 임나 일본부가 여기에 아주 거대한 뭔가 그러한 식민지 같은 것이 있었다며 그 유적이 반드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신념 갖고 와서 많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교수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나 일본부라는 게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예.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제 간점기에 발굴 작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마가 소코라는 사람이 이 에도 시대에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6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현재 일본 극우의 시조로 그렇게 그 주대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사실상 아시아의 중국 중심은 일본이다 라고 하여서 중국은 옆에 있는 중국이 아니다. 일본이야말로 중국이다 라는 말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일본형 그 화이관이라고 해서요. 일본이 화다, 주변이 이족이다 라는 일본형 화이관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럼 이제 막부 시대가 이제 끝을 맺고 이제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은 이걸 경제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근대화에 상당히 그 초점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그래도 이제 그 이념적인 변화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국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일본 왕을 중심으로 일본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념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세계관이 기존하고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이고 네. 결국 이게 말씀드렸듯이 뒤에 이제 군국주의 어떤 뿌리가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메이지 시대 때부터는 다시 이제 이 조선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방 악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용한 것은 선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리학적인 그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조선도 선리학의 나라, 일본도 중심에는 선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4년이나 같은 선리학의 나라끼리 병화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체제를 그 이념을 사실상 아래로 집어넣고 위에 극학 사상이 나타난 거죠. 극학 사상은 초난이라는 신이죠, 사실. 살아있는 신이 등극하고 고사기 일본 속의 역사가 실제 역사가 되는, 그리고 조선은 일본에게 조공해야 되는 그러한 조공국이었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엄청나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조슈본에서는 그 야스쿠니 신사를 거기서 갖고 있었어요. 초혼장이라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것을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메이지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도쿄에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스쿠니 10년 후에는 도쿄 초혼사를
라는 이름이었는데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중심의 전쟁을 계속하는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극각 또 신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념을 재존립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그 식민사관의 뿌리가 된 정한론인데 지금까지 뭐 정한론이라는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국학에서 메이지 유신까지 오는 과정들은 거의 그 정한론이 태동되는 이제 네.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국학이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됐고 이것이 일본이 이제 왕 중심의 일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요거를 이제 교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그 야마가 소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요시다 쇼인까지 네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에도 시대에 예. 야마가 소코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마가 소코는 단시만 해도요 유학자였어요. 네, 그러나 야마가 소코는 그 손자편법도 많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극학 연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일본형 바이간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었고요. 그거는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이다. 중국이다.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옆에 있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 바로 중국이다라는 책을 써요. 이유는 조선이나 그 중국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일본은 그 만세 이르게 바뀌지 않는 완조를 받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체적으로 안정한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하여서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 그러니까 유교 특히 조선에서 온 손약이라는 것이 계속 편지를 해 나갑니다.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고 조선의 손약을 완전히 그 손태 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 수신체가 그 다음 수신체가가 되면 지급편초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분단시켜요. 그 사람은 수신체가를 못하더라도 지급편초나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제 조선에서 온 손약을 일본식으로 완전히 바꿔 나갑니다. 거기에 또 그 조선 통신사를 결국은 조gon사로 보는 극학적인 그 사고 방식이 그 인대가 되었고요.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고사기 일본 서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좀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그 고사기에 대한 해석서가 현재까지만 해도 굉장한 그 극학의 중심적인 그 사상 체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신공환부의 사만도벌이라든가 그곳으로 그 완전히 전당화되는 그 임진왜란 이야기라든가 임진왜란은 서방글을 전복해라라는 신의 계시를 받들어서 사만도벌을 한 신공환후 그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다시 움직였고 그러니까 서방 일본에서 보면 서방은 한반도인데 한반도를 침공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라는 내용을 재개화합니다. 그것으로 또 히라타 아츠다네라는 사람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신극 일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역시 히라타 아츠다네는 모토리 노리나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또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사토 노부히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식묵 일본의 세계 제패라고 해가지고 식묵이 된 일본이 바로 일왕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그 세계의 군장들이 일왕을 모시고 일왕에게 그 경배를 드리러 그렇게 일본에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나라로부터 공략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조선은 울릉도하고 제주도에서 그 군사훈련을 하여서 침공하면 삼기기 쉬운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주, 필리핀, 중국, 동남아에 대한 침략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농학자이거든요. 원래 농학자였는데,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을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초시본에 이 사람은 원래는 그러니까 손자평법을 가르치는 평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평학만이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유학, 선학도 공부했고 또 소양의 그 한문을 양학이라고 해서 영어로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국학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그 한문 체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에도마프를 다도하고 이러한 중심의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야만이 이제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그 일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때는 특히 중국을 많은 그 나라가 침략하고 있었어요. 그 서양 나라가 그 중국을 보면서 잘못하면 일본도 이렇게 된다. 이게 요시다 쇼인이 생각하여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바로 침략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서양 제국이 일본도 한패다라고 하여서 일본을 키워주고 그 제국주의 쪽으로 일본도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침략 국가가 되어야 되고 그 첫 번째가 그 사토 노부히로가 말한 조선 곤약이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도 울릉도를 먼저 그 곤약하여서 거기서 군사훈련하여서 조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60년대에요. 그러나 요시다 쇼인은 그 마프 다도를 말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형이 됐습니다. 그 체자들이 이제 에도 마프를 실제로 다도하여서 메이지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예, 요시다 쇼인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국학자들이 연구의 발판으로 삼았던 이제 그 고사기와 일본사기 또 이제 뭐 아까 신국 일본을 만드는데도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데 이 고사기하고 일본서기는 이게 역사 왜곡이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책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를 국학자들이 그대로 믿어서 결국 정한론으로 이어지고 이 정한론이 다시 이제 식민사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 식민사관이 극복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에 왜곡된 그 역사가 담겨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712년에 고사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720년에 일본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사기는 그 일본 사람용으로 사실상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 사용되는 그 한자 그 형식으로 쓰여졌고요. 그러나 일본 서기는 정확하게
증거를 위식하면서 대외적으로 일본 역사를 알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사기 일본 서기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반도에서 백제가 망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백제가 660년에 망해가지고 663년에는 백제 부흥운동이 또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사실상 백제계가 굉장히 새로운 일왕 계열에도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사실 일왕 천황의 계열이 백제계다라는 이야기 저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사실 숨기면서 처음부터 새로운 일본,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여서 만든 역사서가 코사기 일본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역사라는 게 중국 역사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하고 생각할 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국가의 위신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긴 역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본의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식으로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일왕 진무로부터 10대까지는요 정말로 거짓말이라는 거 해요. 예, 이게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다음에 10대 다시 똑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코사기 일본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이 많으면 역사가 옛날에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코사기 일본서기를 읽으면요, 초대 일왕이라든가 10대까지 일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만 조금 오래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이고 그리고 백제 역사라는 것을 상당히 희석시켰어요. 예, 백제하고 그리고 카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희석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석시켰다고 해도 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내용으로 보면 백제계다, 카야계다, 일왕의 계봉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코사기와 일본 서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도 그 안에는 왜곡은 됐지만 그 안에도 이제 어떤 백제의 흔적과 가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숨기려고 다 숨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보면 뭔가 또 새로운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쪽으로도 이제 들립니다. 네. 앞에서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조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요시다 쇼인도 그렇고 네. 기도 타카이시도 그런데 이런 부류들의 당시 주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게 되었고 예. 그리고 언제 오느냐고 하면 중앙정부 바로 막부의 장군이 바뀔 때 예. 그때 축하하러 오는 겁니다. 이거만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조선왕이 바뀌어도 그쪽으로 사실 가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부산까지만 했거든요, 사실. 예, 그때는. 그러나 조선통신사는 바로 장군을 알형하기 위해서
에도까지 오지 않습니까? 아주 거기 대마도까지 먼저 오고요. 그다음 그 일본 쪽에서 대마도에까지 온 조선 통신사를 수용해가지고 배로 오사카까지 옵니다. 그다음 윤로로 에도까지 오는 거예요. 바로 도쿄까지 오는 곳인데 이 모든 것이 상당히 화려하고 굉장히 300명에서 400명 더 많았을 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에도마프 장군을 악용하여서 조선왕의 극서도 전달하고 이거 다 조건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도마프 장군에 드리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당시 실제로. 그러니까 뭐 먼 데서 오고 그리고 또 대마도로부터 에도까지 그리고 에도로부터 다시 대마도까지 돌아가잖아요. 이 비용은 모두 에도마프가 내줬어요. 네, 그러나 보통 사람들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온다. 이것만 보고 바로 조gon사다. 그런 식으로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에도마프에서도 약간의 그런 소문을 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에도마프 장군에 의한 일본 통치에 이용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당시 조선 통신사들이 조선 왕의 극서를 일본 장군에게 전달할 때요. 사베레라는 것을 했다. 사베레라는 것은 중국 황제만 할 수가 있는 경배를 일본의 장군에게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gon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요, 일본의 장군에게 사베레를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조선 왕의 극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앞에 놓고 극서에 사베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에 대해서는 사베레를 그냥 내부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서에 대해서 한 것을 좀 멀리서 보면 마치 일본 장군의 사베레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조gon사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의 장군들이 또 이용을 한 것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일본의 에도마프 장군은 절대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이용한 거죠, 주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담례사라고 해서요. 반드시 조선 통신사가 오면 담례사를 일본 주한정부가 조선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조선은 그때 대마도까지만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거는 대마도를 통해서 부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까지, 한양까지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러한 대등한 관계였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부산까지만 일본의 담례사는 갔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통신사가 조gon사다라는 이야기를 특히 국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시다 쇼인의 이 정한론이
뭐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고이테 기도 다카요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운양호 사건이라는데 예, 운요 그렇죠. 사건 예. 이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양호, 은요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기도 다카요시였습니다. 예. 예, 기도 다카요시가 사실 그 메이지 신정부 안에서는 처음으로 그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도 다카요시가 조공을 하지 않는 조선을 쳐야 한다. 이게 먼저 주장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사상적으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시다 쇼인은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1868년 메이지 신정부가 만들어져서 금방 그 기도 다카요시가 조선을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1875년에 은요호 사건으로 실존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사이에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기도 다카요시 그리고 오쿠보 토시미치는 메이지 유신의 삼거리라고 일컬어지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중심적인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오쿠보 토시미치하고 기도 다카요시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미국하고 유럽을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그 부재층의 메이지 정부를 맡은 사람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는데요. 그런데 사이고에 곡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브르마누를 품은 옛날에 무사계급, 그때 사민변등이라고 해서 산농곤산이었던 그 신분제도를 메이지 정부는 없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는 일본에서는 무사였습니다. 산농곤산. 그런데 그 두께가 사라진 무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어가지고 메이지 정부를 다도해야 된다. 오히려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만든 메이지 정부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여서 주장한 게 정한론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었냐고 하면 불만을 품고 있는 무사들을 이제 조선에 보내서 명예롭게 죽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재중이니까 자신이 당시 상당히 어렸던 일왕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조선으로 가겠다. 조선 견사를 허락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살 정도였던 메이지 일왕은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 사이고 다카모리의 말을 그대로 윤호합니다. 그러면 가시라고. 근데 사이고 다카모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조선에 가면 조선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조선에서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무사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러한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라. 이게 정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사이고는 자신이 죽는 것을 각오하면서 이런 것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높이 평가하는 어리석은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죽이니까 그 이상한 이야기죠.
그거는 옛날에 일본 무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상대를 욕하게 하여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가 죽이면 당했다라고 해서 침공하는 옛날에 많이 했던 것을 그냥 사이고 다가무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은 그렇게 사이고가 욕을 해도 통역은 그 욕을 다 통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미친놈이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사이고는 조선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소문을 들은 그때 유럽에 있었던 기도 타카요시하고 오쿠보 토시미치가 놀래가지고 금방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을 근대화해야지 나중에는 조선을 친다 하더라도 지금 치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또 이르왕에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또 이르왕이 놀래가지고 어린 이르왕이 알았다라고 해서 그거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이고는 하야를 해서 이제 불만을 품었던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탄신이 세운 메이지 정부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메이지 정부군의 그 적수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이고는 이곳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간에 있었던 그러나 상당히 알려져 있는 청한론이고 본질적인 청한론은 아까 기도 타카요시라든가 요시라 쇼인에서 오는 메이지 정부의 풀이에 쭉 있는 내용이 진짜 청한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정한론이라는 이제 입장에서 이게 운양호 사건,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에 이제 그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정한론에서 이제 의도했던 그 조선 침략이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현실화되는 드러나는 그런 계기로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와 맞습니다. 관련된 아마 연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때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 조선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하에 있는 조선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응효호 사건의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첫 번째 제1조가 조선은 자주지방 뜻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의 나라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서 금방 일본의 영향하에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중국의 영향하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죠. 법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조선은 촌나라에 이러한 조약을 맺어도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촌나라는 일본하고 또 많이 침략당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또 뭔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냥 허가를 했어요. 그것이 강화도 조약의 제1조가 됩니다. 이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이후 자주지방이 된 자유의 나라가 된 조선은 이제 일본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여서 결국은 일본 지배하에 드는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로일 전쟁을 일으키고 우르사 누기약을 강요하고 결국은 한일 병합까지 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 네, 일본에서 정한론이 태동되는 과정과 정한론에서 식민사관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민사관 극복이 선결 과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전해주신 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